네, 오늘 뉴스와이드는 정치 소식이 아니라 경제 뉴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 금융시장이 패닉을 맞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2년 2개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연중 최저치로 좀 떨어졌고 환율도 단숨에 20원 넘게 오르면서 1,43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또다시 2000선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라는 비관론이 대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고 강달러 현상 속에 국내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요. 국내 금융시장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좀 아주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과장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 겁니까?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은 맞고요. 예.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 현재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져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금융시장의 혼란 그리고 이후에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물 경제,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체감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겁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의 대폭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통화당국에서는 대폭적인 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던 상황이고요. 결국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우리 통화 가치 하락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면서 실제 대미 환율로 크게 뛰고 있는 즉 우리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역 수지를 통해서 외환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괜찮지만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외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즉 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겹치면서 상당한 어려운 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니까 환율이 치솟아서 무역 수지 적자가 일어나고 또 이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오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해법은 뭡니까? 해법.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폭적인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예. 여기에 따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하에서 현재와 같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따라서 결국은 이제 미국의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 역시 기준금리를 일정 부분 조정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통화 가치 하락 부분은 결국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부분인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또한 전체적인 수출을 확대시켜서 우리 무역 수지 개선을 통해 외환 부분의 위험성이 크게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기준금리 인상, 우리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역시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실물 경제 가운데 기업 실적, 3분기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좀 관심인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고요. 우리 주요 핵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현재 어느 정도 반도체가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주력 산업들의 경기 사이클이 지금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경기 사이클 하강이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겹치면서 실질적인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약 한 20% 정도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예. 최근 이 부분의 수출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거의 한 마이너스 7.8%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유독
왜 우리만 더 취약할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강달러에 왜 유독 우리만 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왜 우리 원화 가치만 더 폭락을 할까요? 일단 뭐 미국의 강력한 통화 정책, 즉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다른 국가들도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큰 것은 비단 우리만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는 국가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이 재정 수지를 그동안 잘 관리하지 못한 국가들. 즉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제1차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이제 재정 부분에 좀 확대된 부분이 실제로는 좀 존재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긴축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마침 그 나라가 이제 수출을 통해서 외환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주력 산업들이 어려운 경제들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예.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이제 주력 부분들이 지금 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즉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통화당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좀 어려운 것처럼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폭만큼 따라가기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한국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예.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도 높고 환율 가치,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물가도 높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우리 또 국내 저명한 경제학자이신 우리 성 교수님께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까? 지금 집을 사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현금을 쌓아두고 보류하고 지켜볼 때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본인의 이제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그 상황이 위기이던 어려움이 왔던지 간에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글로벌 금융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유의하셔야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대표적인 게 지금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은 우리 통화당국에서 별로 안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안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은 형태의 자금으로 조달해서 투자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은 자기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낮은 형태의 자금, 기존에 저축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이런 예. 부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대폭적인 상황에서 우리 기준금리 인상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외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도 높게 판단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초과하는 무리한 투자,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어디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뭐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자기가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집을 사든 투자를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좀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통해서 자세한 국내 금융시장 또 실물경제 위축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들으신 것처럼 국내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도 좀 이제 싸움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요. 경제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권은 또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을까요? 먼저 윤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의 관심은 윤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 문답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RA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기시다 수상과의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한일 관계는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의 얘기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이렇게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었다. 뭐 바이든이냐, 날리맨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진상은 확실히 밝혀져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얘기는 본인이 했던 그 말이 미 의회라든지 바이든을 지칭한 건 아니라는 뜻으로 대통령께서 오늘 재확인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보도다. 뒤에 막 붙은 말,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내 생각이 내가 한 말이 아니었던 것을 보도했다. 이것이 보도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거니까 저는 뭐 좀 아쉽게 생각되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발화자 말씀하신 분이니까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분이 옆에서 직접 들은 박진희 외교장관이나 김성한 안보실장일 테고 본인이 말했으니까 저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국민들이 느꼈던 그것이 바이든이든 아니면은 뭐 날림이든 간에 말투의 어떤 앞에 EXX 부분이 살아 있다면 또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그 비속어 사용의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방송사 카메라 도는 줄도 모르고 무심코 생각 없이 나온 말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유감입니다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근데 이런 걸 보도할 때는 뭐 보도윤리 문제 이렇게 좀 분리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바이든이 더 놀랐겠습니까? 바이든과 미국 국회의원들이 더 놀랐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더 놀랐겠습니까? 바이든과 미국 국회는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대통령이 좀 실수했다고 외국 대통령이 와서 말 실수했구나 정도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외국 무대 가서 왜 저렇게 거친 말씀을 하셔갖고 경솔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대목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래 봐요. 그러니까 이 진실 논쟁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번지냐면은 성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냐, 성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냐. 여기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진짜 다를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 이 진실 논쟁은 이미 넘어갔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내 정치에 미칠 여파로 본다면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유감 정도 표명하는 게 훨씬 부드러웠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야당한테는 안 해도 돼요?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 자체가 야당을 겨냥한 거라는 대목. 그건 지금 또 오후에도 말이 바뀌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무슨 야당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또 야당이 아니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 전체를 이야기한 거냐 이렇게 말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 하는 게 훨씬 정치적으로도 깔끔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과 국회 전체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논쟁을 보셨고 또 오늘 아침 대통령의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핵심은 바이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내가 한 말 중에 바이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로 그 이야기를 풀어간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흐리셨던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네,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게 바이든이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이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 바이든 이야기한 거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국회가 되거든요. 어느 나라 국회냐. 그럼 결국은 이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회로 해석을 해야 이게 이야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국회라고 한다면 바이든이 그 낄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가 된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60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그러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1억 달러 내놓겠다라고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민주당에서 이걸 갖다가 억셉트를 해주지 않으면 동의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만 해놓고 제대로 된 그 후속 조치를 못한 게 되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이 쪽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 페북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 3일 전에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그 하면 발언 직후에 예. 발언 직후에 또 직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직후입니다. 그 행사 직후에 행사한 이후에 예, 행사 이후에 발언 직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문제는 그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조금 뭐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유감의 표시를 갖다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이 문제를 끝내는 것이 맞지 계속 이렇게 그 지금 뭐 이런 그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참여해서 저 말씀을 하신 글로벌 재정 공약 회의는 말 그대로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전 세계 선진국들 중심으로 전 세계가 좀 돈을 모아서 공동 대처하자는 아주 좋은 의미예요. 그렇죠? 네네. 대통령께서는 왜 민주당이 동의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1억 달러에 불과한데. 1억 달러면 지금 환율 올라가지고 환율 때문에 1,400억이고요. 민주당이 반대할 거라고 대통령은 생각하셨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예.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딴지를 지금 거니까. 딴지를 걸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을 미리 걱정하실 수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제 우리 쪽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특히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세계 정상들하고 같이 이 발표를 한 그런 정도의 1억 달러 공여를 거부할 가능성을 이제 대통령은 걱정해서 그런 언급을 한 것 같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왜 안 해줄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민주당에서는? 뭐 먼저 좀 사례가 들리셨으니까 박 교수님 먼저 하시죠. 물 좀 드세요. 민주당은 그런 예산이 대통령이 거기 가서 약속하셨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우리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을 왜곡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첫 번째는 미국 의회를 보고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국회를 보고 했던 쌍소리를 했다는 것은 다 인정한 겁니다. 그럼 이거 사과해야 되는 배현진 겁니다. 의원은 그것도 욕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제 비속어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청와대에서 김은혜 홍보수석도 애초에는 쌍시역에 대해서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자들한테 SNS에 그 단톡방에 통해 가지고 엠바고 요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됐으면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엠바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정황적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쌍욕을 했습니다. 그럼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의회를 보고 했다면 외교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국회를 보고 이야기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헌법의 상권 분립에 대한 존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헌법적 가치를 위반해 가면서 자신의 어떤 국정 파트너인 국회를 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사과 예. 이상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자, 바이든으로 들은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리면으로 듣고 싶어하는 국민이 지금 예. 대한민국의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거 누구 탓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두 개로 완전 쪼개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잖아요. 바이든이 아니라고 이야기도 못 하시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모든 언론이 이걸 조작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라이브 방송으로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도 문제지만 예. 임금님이 벌거벗지 않고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옆에서 거짓말하는 신하들이 더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정쟁화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양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언론이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발하고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애들이 제대로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임금님 벌거벗었어요 이야기하니까 법적으로 지금 압수수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냥 사과하면 될 것을 왜 예. 이렇게 일을 끼우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예, 이게 여야의 의견이 이렇게 좀 아주 팽팽하게 좀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도 그렇고요.
자, 이 문제가 오늘은 이 최초 보도를 했던 MBC와의 문제로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정치권과 언론이 결탁한 정원 유착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직접 여야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사고 예교로 대한민국의 국적까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한미 가치동맹의 민낯과 사전 대응도 사후 조율도 못한 실무 외교 라인의 무능도 모자라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품격만 깎아내렸습니다. 발언 취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왜곡됐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전후 맥락을 비추어 보면 MBC가 대단히 신중하지 못하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죠. MBC가 그렇게 자막을 단 게 확실히 틀렸다고 보시고 그 발언을 하셨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MBC는 보도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고 그다음에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지키지 않은 채로 무책임한 보도를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최초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시간대별로 좀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정원 유착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 쪽에서는 8시 이전부터 공유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MBC 그 영상이 들어갔던 보도가 이뤄진 시각은 10시가 좀 넘은 시각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 잠깐 들으셨지만 화면에서 들었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가 있었다라고 9시 33분에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30여 분 뒤에 이제 MBC가 최초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9시 33분 그 이전에 뭐 새로운 어떤 내용이 SNS든 어디서 돌았느냐? 지금 MBC 쪽에서는 뭐 그 이전부터 공유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돌았는지 저는 8시 이전에 저런 내용이 돌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발언에 오픈된 공개된 발언의 시작은 9시 33분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고 그 30분 뒤에 MBC가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언론들 또 SNS에 이제 많이 번지기 시작했죠. 자, 저게 정치권이 먼저 흘리고 언론이 받아 쓴 정원 유착인가? 아니면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 또는 SNS에서 다 돈 내용이 가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MBC라는 언론사가 쓴 거냐 이제 이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저 일이 벌어진 게 한 6시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들 내에 단체 어쨌든 카톡방에 8시 반 정도에는 이제 이게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느 카톡방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카톡방이요? 예,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전파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도 그런 문제에 뭔가 약간 이상한 게 있으니까 좀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박홍근 의원이 이제 발언을 했는데 설마 박홍근 의원이 보도도 안 됐고 사실관계도 잘 모르는 걸 먼저 말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자들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설왕설래가 있다가 박홍근 의원이 이 문제는 정식으로 제기해야겠다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그 음성 같은 걸 확인했다고 봅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나왔는데 정확하게 그게 인터넷 뭐 이런데 뭐 너튜브라든지 이런데 올라가 있었던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는 그런데 올라간 것을 보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저 부분의 이면에 있어서는 본질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결국은 이제 메신저에 문제가 있다 해서 MBC를 약간 희생양으로 보고 언론 보도 매체를 공격하는 건데 과연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언론의 자유 이런 거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보도 매체를 공격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정치 전략적으로 너무 정략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이 특정 언론을 공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뭐 오해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MBC 보도 전에 어디선가 저 영상을 봤다는 거죠? 그게요 유튜브에 밤새 떠돌았습니다. 유튜브에 밤새? 유튜브에 이미 밤새 떠돌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에 떠돌았습니까? 유튜브에 그 해외 유튜브
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 또 뭔가 하면은 그 얘기는 저게 저도 라이브 확인을 좀 방송이에요. 해봐야 될것 같은데. 라이브 예. 방송이에요. 라이브로 나왔단 말입니다. 저게 라이브로 나왔다는 라이브 게. 라이브로 재정 실방으로 나왔던 거고 재정 나중에 공약 MBC는 회의가- 나중에 그걸 보도를 했던 거고요. 예. 지금 더 웃기는 상황이 뭔가 하면은 국민의힘 과방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기자회견을 해서 MBC하고 민주당과 유착 관계가 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뇌피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공당에서 지금 할 일입니까 지금? 예. 그 얘기는 제가 아니 방금 박 예. 교수님께서 라이브로 저것을 방송했을 그거는 가능성을 좀 저도- 그걸 확인해봐야 되고 저 예,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밤새도록 아니, 유튜브에 이- 있었다는 이게 얘기는 쟁점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예요. 첫째, 박홍근 원내대표는 왜 이것을 MBC가 보도하기 전에 MBC 보도하기 전에 어디에서 동영상을 받아낸지를 분명히 밝혀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8시쯤 한국 시간 8시쯤 이게 자기들의 단톡방에서 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이 있었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죠. 국회 출입 기자들 한국에 있는데 자기들이 단톡방에서 이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야당에게 누굴 통해서 전달이 될까 아니면 다른 동영상 사이트로 올라갔을 개연성. 그러면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는 MBC 보도 전에 어느 루트를 통해서 나는 동영상을 먼저 보고 내가 그래서 막말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MBC는 뭘 잘못했느냐? MBC의 논리도 좀 타당한 편이 있지만 두 가지 잘못. 첫째, 제가 보기에는 자막을 넣을 때 괄호 열고 닫고 미국을 넣었어요. 국회에서 이 XX들이 해놓고 앞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미국. 다시 말하면 혹여나 한국 시청자들이 오해할까 봐, 대한민국 국회를 오해할까 봐 친절하게도 과도하게 친절하게 미국이라고 가로를 달아요. 미국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럼 최소한 국회에서 뭐 이렇게 했었다는 그거는 편향적인 시각을 노출시킨 거예요. MBC가.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왜 그 풀 촬영 기자가 막 MBC 출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그러면 서울로 MBC가 풀을 했다. 그러면 SBS, KBS 예를 들어서 MBN까지도 동영상을 언제 송출했는지 어느 루트로 그럼 서울에서는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런 일련의 시간 대별 흐름을 밝혀줘야 이 질문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무조건 박홍근 대표고 정은유착이다. MBC의 보도 예전에 누구한테 받아갖고 예. 말한 거 아니야?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증거는 없어요. 그러려면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밝혀줘야 돼요. 어디에서 보고 어떻게 알았는지를.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쟁의 중심에 되고 있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원인데요. 얘기 좀 들어보고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MBC의 국익을 해치는 매국 허위 방송에 대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하겠다. 대한민국 언론사의 흑역사로 길이 남을 심각한 조작 방송입니다. 그동안 MBC가 민주당 이중대로서 좌파 진영의 공격수로서 활동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경질하고 국민을 더더욱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파면해야 합니다. 자, 지금 야당은 이거를 외교 참사로 규정을 하고 외교 실무진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까지 파면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낼 수 있겠죠? 네, 그거야 뭐 충분히 가능하죠. 예. 네네. 그런데 그야말로 건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 마음에 달린 거니까 예.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해임 모르겠고요. 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말 자체로 건의거든요. 예. 뭐 해달라 이렇게 그냥 부탁하는 거니까 안 받아들이면 그냥 뭐 거부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간에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도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밝히고 예. 그다음 박홍근 원내대표도 내가 이걸 어디서 봤는지 그 출처를 갖다 정확하게 밝히고 그러면 될 것을 서로가 다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니까 이렇게 온 국민들이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소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이걸 그러니까 정석으로 좀 들어보면은 뭐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이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평까지 좀 나왔는데 민주당도 이제 이쯤에서 한 발 좀 물러서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잘 안 들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저 문제를 접근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하나 실무자 뒤에 숨지 않겠다. 또 하나는 혼밥을 하지 않겠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저 문제를 진솔하게 해명했다면 사실상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 어떤 폐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닥을 잡았을 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홍보수석 뒤에 숨어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런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정말 여야의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를 대상으로 협치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혼밥을 안 하신다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 식사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저 문제를 뭐 진상을 규명하는 것처럼 해서 뭔가의 사법적 이런 걸 동원한다든가 그리고 또 뭐 특히 뭐 MBC를 지칭해서 특정 정당과 유착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10년 전에 MB 정부에서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MBC 비리 수첩을 갖다가 사법 처리까지 몰고 가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만 해도 MB는 이 북악산 뒤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국민 사과까지 해가면서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또 사법 처리도 이렇게 양자를 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개인의 사과라든지 해명도 없이 뭐 본인이 직접 아침에 뭐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까지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또 윤핵관을 중심으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MBC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보를 기사를 못 봤습니다. 대통령 영상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떴네요. 여기서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대목이 두 가지가 확인돼요. 첫째는 2시간 이렇게 엠바고 해제 2시간 전 이미 해당 영상은 한국으로 송출됐다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또 하나는 당시 대통령실 대외협력실에서 이를 보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요청했지만 영상 기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발언을 보도할지 말지는 각사가 판단하고 나름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을 알고 뭔가 문제가 있던 사실을 알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또 외교상 부담이 되니까 비보도, 엠바고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그걸 거절했던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대한민국으로 영상은 2시간 전에 이미 각사로 송출이 됐고 언론사로 송출됐지 그게 언론사들이 외부로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개 안 했죠. 그러니까 송출되는 과정에서 하려면 일부 서울에 있는 국회 출입 기자들은 이미 동영상을 공유해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 어찌됐건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기자들한테 누구 기자를 받았는지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알았는지 이 대목이 핵심이에요. 정언육착을 가린 핵심. 그 내용은 이제 이미 많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당일날 이제 발언이 있은 이후에 이제 비보도 요청을 이제 했고요. 뭐 대통령실 기자단을 통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의 그 뭐 소위 말하는 반장들이 서로 뭐 얘기도 오고 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인데 그 좀 상반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지지율하고 리얼미터 지지율인데 한국갤럽 지지율은 지난 20일에서 22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방을 갔던 그 기간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있었던 그날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여론조사가 있는데 갤럽에서는 부정평가가 전주 대비해서 2%포인트 좀 상승한 게 좀 보이고요.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19일에서 23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순방이 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긍정평가 비율이 0.2%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는 조금 떨어진 거, 하나는 좀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일자로 보면은 뒤로 갈수록 순방 기간 후반부로 갈수록 부정평가 비율이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좀 보입니다. 자, 어떻게 이걸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논란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서는 이게 그렇다고 뭐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지지율을 밀어 올리는 상승시키는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대했던 만큼 대통령 지지율에 그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결코 않았다. 원래 이제 해외 순방 갔다 오고 그러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아예 대통령이 집 떠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그다음 또 좋은 그림 같은 것들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상당 뭐 한 5% 정도라도 그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이번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잔뜩 기대를 갖다가 심어줬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과연 그 부응하는 객관적인 그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런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수습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더라도 거의 2분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잠깐만요.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에 첫 해외 순방으로 미국을 갔다 온 이후에 당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이제 76.6%로 많이 올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5월에 첫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그 전주 대비해서 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이제 정익진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첫 해외 순방 이후에는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패턴을 좀 보여왔다. 이거는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흔히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회담 전에 실무적으로 합의가 다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가서 사인하고 세리머니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진 찍고 그럼 당연히 지지율이 동포간담회 하고 그럼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졸속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세리머니도 할 수 없었고 48주밖에 못 만났고 일본 총리는 그 있는 건물로 찾아가야 됐고 이게 졸속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요. 기자들이 같이 풀단위 취재하러 가면은 굉장히 기사를 많이 써주고 잘 써줍니다. 근데 지금 기자들하고 지금 마찰을 일으켜버린 거 아닙니까? 뭐 잘 써주는 건 아닙니다. 팩트대로 쓰는 거지. 아니, 어쨌든 간에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많이 나오고 순방 일정들이 재밌는 것들 좋은 화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써주는데 지금 기자들하고 관계가 나빠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이게 지지율이 잘 안 나올 수가 없죠. 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도 지금 상황이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해프닝성 사고가 나면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왜 안 떨어지느냐? 제가 보기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시간 후에 날리면이라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날리면과 바이든이라는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수 농객들이 종편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 진보가 지금 MBC와 모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분이 지금 이간질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국민 이간질입니다. 자, 너는 바이든 파야, 너는 저기 날리면 파야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알겠습니다. 다른 뭐 방송이나 다른 유튜브는 제가 알 바 없고 우리 뉴스와이드에 오늘 출연하고 있는 신성범, 정혁진 두 분은 절대 이간질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방 도중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이 행보가 좀 사후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번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는 소위 말해서 무사고 순방이다.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이제 이런 이제 논평을 내놨고요. 또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너무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보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모두 이게 일정을 비공개한 것은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상반된 시각이 좀 나옵니다. 지금 21일 날 미 뉴저지주에 있는 참전 용사의 집을 좀 방문을 해서 참전 용사를 위로했고요. 또 캐나다 방문 도중에는 캐나다 총리 부인과 또 국립미술관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타와에 있는 보훈 요양병원을 방문하면서 좀 내조 활동을 좀 잘 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이 뭐 이렇게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전혀 없었죠. 뭐 오히려 검은 베일도 사실 팩트 체크해 보면은 뭐 충분히 조문 오시는 분들도 쓸 수 있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런 공격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데요. 그런 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이제 비공식, 비공개 그리고 이제 사적인 뭐 이렇게 활동처럼 돼서 이제 사후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보다는 언론에서 상당히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냐면 당연히 공개적 행사에 가서 취재가 돼야 되는데 취재가 안 된 점도 있고요. 이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대동하지 않고 일본의 그 사진을 이렇게 한국이 받아 쓰게 되는 이런 거하고 이제 연동돼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계속 언론을 따돌린다든가 언론에 이렇게 뭔가 공개적인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제한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생긴 거고요. 야당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원래 김건희 여사의 부분은 뭐 너무나 리스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제대로 된 대응은 아니지만 그나마 뭐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A 학점은 못 주지만 B 학점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실제로는 B 학점도 힘들죠. 이렇게 뭐 내용은 괜찮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괜찮은데 B 학점도 못 주겠다. 그 내용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마땅히 연부인으로서 해야 될 활동인데 이걸 공개를 했었어야 왜 이걸 된다. 비공개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약간 해명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총장님이 너무 박하게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주제에 한번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보면 사진 좀 21일 날 보여주세요. 미국 뉴저지에서 갔는 참전 용사의 집이라는 게 저거는 이제 캐나다 총리 부인이고 앞에 참전 용사가 한 거. 참전 용사 보십시오. 저 뉴저지 참전 용사의 집이라는 게 6.25 때 참전했던 미군 군인 등 40여 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기도 걸려 있잖아요. 괜찮은 일정으로 보이잖아요. 일단 한국 대통령의 부인이 가서 6.25 참전 용사들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캐나다에 가서는 뭘 했느냐. 이제 총리 부인하고 저것도 이제 뉴저지 같고. 저것도 캐나다네, 캐나다. 캐나다입니다. 오타와에서. 오타와에 있는 것도 보훈요양병원이고. 가운데 있는 게 총리 부인하고 국립미술관. 저 총리 부인이 75년생이에요. 트리더 부인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3살 차인데 저기는 방송 기자 출신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주 미인인데 저런 젊은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자선과 봉사와 미술 컨셉으로 한 것을 잘했다. 특히나 저기는 비공개 행사이기 때문에 한국 언론은 따라가진 않았어요. 사진도 안 나온 거예요. 저런 거는 조용하지만 내조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주제를 잘 잡아서 잘 한 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뭐 더 할 얘기 없으면 저는 뭐 넘어갑니다. 언론에서 사후 보도한 거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왜 언론 미디어 비평처럼 이렇게 원래 정치 비평을 해야 되는데 미디어 비평이 됩니다. 잘했다 이렇게 우리 박 교수님 보시고. 예, 저는 뭐 사실 영부인의 일정을 우리가 점수 매길 필요도 없고요. 메인 디시가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정상회담 얼마나 잘했느냐, 토론하고 협의 잘 받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영부인의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정혁진 변호사님도 그냥. 저도 박진영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오랜만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모두 이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잘 조용한 외교 잘 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좀 가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뭐 사실 유무를 저희들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한 언론이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라고 추정을 해서 보도를 한 내용이 좀 오늘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 이제 좀 빨간 분홍색 이제 원피스에 이제 좀 있는데 글쎄 뭐 닮았는지 안 맞는지 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 흰색 양말을 신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대고 있는데 먼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축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주말쯤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 정권 수립 그 경축 행사에서 뭐 처음 모습으로 드러냈다는 그 외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통일부도 그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 현재 여러 정황들을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아직 젊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권력 승계의 가능성이 지금 있을 나이가 전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공개한다라는 것은 북한 체제의 기본적인 특성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변에 대한 문제 또 이렇게 파헤쳐지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향후에 김정은이 후계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김정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북한 체제에서 후계 체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유일 수령 체제에서는 금기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계가 있다면 그 후계로 또 힘이 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하나 좀 바로 잡는데 이게 이제 중국 언론 보도가 아니고요.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했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하면서 그 인용한 사람이 이제 중국 전문가예요. 근데 그 근거라고 하는 게 흰색 양말 신었다. 저 행사장에서 김정은이 좀 저 소녀를 끝까지 이렇게 좀 잘 챙기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 이제 이게 근거인데 전 솔직히 제가 기자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근거로 저 소녀가 김정은의 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근거가. 저럴 때 조심해야 되죠. 아시는 예. 대로 북한 관련 보도라는 게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뭐 미국 CIA나 우리 국정원에서 정보가 있다 한들 예. 저것은 뭐 통신 뭐 이런 위성이나 이런 걸로 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저는 예. 휴민트라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하는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논거를 갖고 있는 게 유일하게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의 블로그 분석가다. 이렇게 되면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고 예. 좀 살펴볼 때문에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설주 여사 사이에 이설주 씨 사이에 이남 일녀가 있다고 그 정도로 소문이 나 있는 건데 예, 예. 그 다음에는 사실은 모른다고 보는 게 추정된다 정도로 언론에서는 보도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뭐 각별하게 좀 챙기는 모습 뭐 유일하게 머리카락을 묻지 않고 단발머리를 했다, 흰 양발을 신었다, 뭐 이런 거니까 좀 확인하기는 없습니다. 뭐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죠. 뭐 여기서는 우리가 북한의 보도는 정말 우리 쪽 언론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카더라 정도로 그냥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하고요.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할행하는 한미 저널이 있는데.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을 당시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간에 굉장히 많은 북미 회담이 좀 관련된 친서가 오고 왔습니다. 이제 총 이 친서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서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것도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냈던 친서가 있는데 그 전체 27통 가운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27통 가운데 한 통인 2018년 9월 21일자 친서에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 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한 관심을 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나는 각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해요. 각하와 직접 이 문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 쉽게 말하면 문 대통령은 좀 빼고 트럼프 대통령 당신과 내가 직접 담판을 짓자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있었다라고 지금 한미 저널은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좀 누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까? 제가 좀 여대면 꼭 해요. 저게 날짜가 중요한 게 보십시오. 2018년 9월 21일자 저 친서가 맞다면 이틀 전에 9.19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거예요.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두 정상이 주고받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이틀 뒤에 김정은은 트럼프에 보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 당신과 나의 문제, 예. 북조선과 미국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 무슨 뜻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끼어들려 그런다.
나는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 문제가 나만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나와 조선인민민주공화국과 미 합중국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한국을 완전히 그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 그 의심이 정확하게 드러난 대목이에요. 저 대목이. 저는 그래서 저 그 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내내 북한의 대남 기조는 통미봉남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미국하고만 얘기하려고 하고 남쪽은 이제 거들떠보지 않는 그 전략이 계속 문재인 정부 내내 북한의 전략이었어요. 예, 바로 이제 그 점인데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예. 그것이 확인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저 안보 외교 문제에서는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왕따 시키려는 북한에게 더 파고들었다. 북한도 계속 발목을 잡고 예.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를 재촉시키면서 트럼프가 또 적극적으로 나오게끔 그 중간 조율사 역할, 즉 전통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무력화시키면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갔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증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제 폼페이오의 어떤 이런 중간의 역할도 가능한 우리 정상끼리 만나 탑다운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 전반에 얼마나 안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렵느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통미봉남 정책을 썼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일까? 지금 분명히 광복절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을 했어요. 너희들이 비핵화로만 나온다면 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데 북한이 거기에 뭐 굉장히 거친 말로 화답하고 핵무기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또 주말에는 또 600km 사거리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접촉을 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 예, 북한 쪽에 접촉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과의 사전 협의 문제, 뭐 제 짐작입니다. 사전 협의 문제도 저는 북한이 아마 요구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미봉남 문제가 북한은 기본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안전을 완벽하게 인정받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의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역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저는 그 근본적인 입장은 저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다만 북한이 지금 윤석열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대하는 것과 미국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앞뒤가 다르다라고 저희는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독재 국가가 가지는 속성 중에 하나가 비밀 외교의 속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요? 뭐 또 하시고 싶은 아니 저는 먼저 이해하면서도 북한이라는 게 독특한 나라니까 그런데 저기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 같은 건 좀 약간 느껴지는 대목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폼페이오도 우리를 갈라놓는 사안에 대해서 설전을 폴페이 장관하고 하기 싫고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를 직접 만나서 이런 대목은 김정은이 굉장히 트럼프를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탑다운 방식을 써는 거죠. 정상들끼리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이게 우쭐하는 행태까지 연구해서 그때 당시에 했던 거 그걸 끌어들려는. 근데 가운데 존 볼턴이 끼어서 엉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굉장한 어떻게 보면 노련한 이런 대목도 엿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9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5.1 경기장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격정적인 연설을 했다고요. 근데 박수 치면서 다 환호했는데 이틀 뒤에 냉정한 자세로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 여지를 없애는 이런 대목은 김정은의 뭐 이중성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을 정치적 책략이라 해도 좋고 아주 뭐 노련해도 좋고 어쨌든 정치적 기술은 뛰어나다는 사실도 인정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가겠습니다. 취임 한 달을 좀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일 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또 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도 이제 곧 막을 올리게 됩니다. 여야 모두 한쪽은 김건희 특검, 한쪽은 이재명 특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재명 지키기도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직접 영상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 기소가 부당하고 편파적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에 호응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 리스크라고 하려면 스스로 뭔가 발화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검찰에서. 그야말로 기계적 중립이라는 걸 억지로라도 지켜가면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압박받았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야.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 비용이 소위 말해서 정관들도 서초동 시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선임했다라고 하는 변호사 보면 그냥 변호사거든요. 일반 변호사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20억을 준다?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예, 정혜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 한 달이 돼요, 그렇죠? 네네. 본인께서는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난 한 달 동안 더 많이 보도가 됐어요. 뭐 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여전히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는 건 그 부분이었으니까. 내일 모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그게 그대로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것인가? 네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죠. 그 다음에 더욱더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쌍방울 관련 임원들 이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관련된 재판 진행되고 있죠. 예. 성남 FC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압수수색 있죠. 또 들어갔어요. 예.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쌍방울의 회장까지도 태국에서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많다. 그 다음에 지금 결국은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쥐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에게 호의적이거나 협조적이었던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공격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사법 리스크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그 부작용이다, 사이드 이펙트다. 예. 그런 것도 저는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방금 말씀 중에 네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칼자루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데 검찰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의미냐면요. 검찰이 수사를 갖다 하는데 만약에 그 권력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그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껏 수사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권력이 네네. 이재명 대표에게 갈 것 같으면 네. 뭐 쌍방울이든 누구든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 안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지 간에 권력은 여당한테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이 맥락에서 듭니다. 이제 네네. 칼자루를 이제 지금의 여건 또 네네. 대통령이 쥐고 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뭐 계속 그 전당대회 내내 때 말씀을 하셨지만 뭐 대표가 된 이후에 계속 이 취임 한 달 동안 계속 사법 리스크가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그렇죠. 예,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경찰에서 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의견을 넘긴 거 외에는 현재 뭐 나온 게 전혀 없고요. 예. 금방 이제 쌍방울 이야기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와 그 측근의 이야기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상황도 실제로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쓴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쌍방울은 그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의 광산개발권을 주기로 했다 이야기하는데 대동광물 팔아가지고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이게 제대로 성립될 수 있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증거라든가 정황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저는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검찰이 흘린다는 얘기군요. 검찰이 흘리든지 뭐 국민의힘이 흘리든지 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이재명 지키기를 민주당이 하는 게 없어요. 이재명 지키기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가지고 뭐 소환장 떨어져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스크럼 짜고 막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이 경찰하고 검찰하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키기에 나선 게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은 지금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기국회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을 뿐이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대여 투쟁에 강력하게 안 나서니까 그 여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다. 뭐 그런 느낌이 들 예. 뿐입니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지키게 나선다는 게 이게 뭐 물리적으로 스크럼 짜서 몸싸움으로 지킨다는 맥락이 아니라 이제 각종 언론 인터뷰나 뭐 또 이제 국회 관련돼서 활동해서 근데 경찰과 검찰에 의한 수사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그걸 지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치적 입장이고 검찰 정부라고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여 투쟁의 의미로 저는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하나만 좀 더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도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28일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는 그날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재징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이제 정치는 최악의 상황을 또 가정을 좀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가처분이 또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정진석 비대위가 또 멈춰요. 그럼 이제 주호영 비대 체제로 또 이제 대행 체제로 가겠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징계를 받겠죠. 이런 시나리오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흔히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중징계 내지는 어떻게 보면 숙정 차원의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느냐,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한 28일 날 저도 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를 한다. 그러면 지난번 1차 심리 때 주호영 비대위를 무너질 때는 법원에서 9일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 28일부터 좀 거주에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인용되든 아니면 기각되든 나오고 그다음에 똑같은 날짜 28일 날 윤리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이미 징계 개시 선언했기 때문에 징계에 들어간다면 지난번에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는 강한 게 나올 테고 그 강하다 하면 탈당 권유와 바로 이어지는 제명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성격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게 유상범 의원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또 하나는 경찰에서 어찌됐건 알선 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무혐의한다. 처벌 못한다.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하게 나오면 야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윤리위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강공으로 가기는 힘든 것 아니냐 싶어요. 우리 김두수 총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또 같은 날 이뤄지는 법원의 판결. 일단 법원 가처분은 당일날 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처분이 다시 인용될 수밖에 없다. 지금 원리상 지금까지 판결해 온 그 내용의 원리를 보면 당헌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의 지위를 변동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조직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조직이 사후에 당헌을 바꾼다든가 이런 건 다 무효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이 윤리위원회 징계와 관계없이 윤리위원회가 이제 징계를 좀 더 세게 뭔가 한다는 것 이건 역시도 지금은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에게 이것을 이것을 그 가처분 행식으로 지금까지 윤리 징계가 가처분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막 제명이 된다면 다시 가처분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는데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은 법률가에게, 약은 약사에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우리 전망을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일단 가처분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 신문기일에 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국이 효력 정지, 그러니까 당원 개정을 위한. 두 번째가 이게 핵심인데 이제 4차가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그다음에 5차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 3차, 5차는 각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하고 싸우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4차인데 조금 전에 김두수 총장님은 이게 뭐 당원에 의해서 그 그 선출된 사람 이렇게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인용했다 가처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처분 결정문 지난번 거 제가 꼼꼼히 읽어보면 핵심은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그때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원내대표도 남아 있고 뭐 정책의장도 남아 있고 최고위원도 남아 있고 한데 이게 무슨 그 비상 상황이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당원을 갖다가 개정한 포커스가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똑같은 이제 그 황정수 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당원을 개정했었어도 그거는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이 아니고 처분적 법률같이 한 명에 대해서 이걸 그 타겟을 잡은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은 또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법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비상 상황 맞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기각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조심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틀려가지고요. 기각이 되고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하는 게 국민의힘한테는 최고 좋은 시나리오죠. 뭐 기각이 되면 뭐 굳이 또 징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다른 평면의 이야기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행위를 했다. 뭐 그 당에 대해서 뭐 온갖 종류의 그런 나쁜 이야기를 갖다 했다. 그게 문제니까 법적으로는 좀 차원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초반에 저희들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이번 주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